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밀문서와 윤석열입니다. 지금 국제정세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세한 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세계를 지배해오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이걸 막으려고 미국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압박해 본다든지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를 편다든지 뭐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신냉전 대결 체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대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반제 자주국가의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이 요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가치 동맹을 하자고 동맹국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치 동맹이란 게 결국 자본주의 세력이 북중러, 사회주의, 반제자주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뭉치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사회주의 반제자주 진영,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표적인데, 이들 나라들은 각자 자기 힘을 키우면서 미국과 서방 세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대결의 특징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중러가 공세를 펴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강연들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제를 붙일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영국의 기밀문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아침 햇살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아침 햇살에서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라는 사람이 방한했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방한에서 뭘 하려고 했냐, 다른 게 아니라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북한이 문전박대했죠. 그래서 성김이 빈손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이 소식 하나랑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시브리즈 21이라는 다국적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 시브리즈 21이라는 훈련은 러시아를 겨냥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를 되찾기 위해서 시브리즈 21 훈련을 진행한 겁니다. 작년만 해도 이 훈련에 9개 나라가 참가하는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무려 32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올해 특별하게 준비한 거는 올해 이 훈련에서 크림반도를 수복하기 위한 작전을 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일이 벌어져서 이번에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 23일에 영국이 HMS 디펜더라는 구축함을 러시아 영해에 침범시켰습니다. 러시아 영해를 3km 정도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지금 PPT에 있는 사진이 그 전투기에서 영국 구축함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전투기가 경고 사격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폭탄까지 4발이나 투하하고, 그렇게 경고 사격을 받으니까 영국 구축함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영국은 이건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러시아 영해를 넘어간 적도 없고 경고 사격 받고 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영상을 딱 공개를 했어요. 영국 구축함을 러시아 전투기가 바라보고 조준하고 있는 영상, 이런 것들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 증거가 공개가 되니까 영국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수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건 6월 27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영국인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어떤 서류가 떨어져 있더라. 그 서류가 뭔지 살펴보니까 영국 군의 기밀문서더라 하면서 비에 맞아서 종이가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뭐 이러면서 BBC에 제보를 했대요. 그래서 BBC가 그 기밀문서의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기밀문서 내용이 뭐였냐면은, 영국이
HMS 디펜더, 아까 러시아 영해를 침범했던 그 구축함을 러시아 영해에 통과시켜보면 크림반도를 차지한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겠냐,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진이 실제 그 문서라는데 뭐 잘 안 보이시죠? 대충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보라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데가 크림반도고요. 앞서서 나왔던 이 내용, 오데사에서 발투미, 오데사에서 발투미가 보시기에 어느 쪽인가요? 왼쪽에서 오른쪽, 화살표 방향.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명이고요. 발투미는 조지아에 있는 지명입니다. 오데사에서 발투미로 가려면은 흑해를 가로질러야 되는데 여기에는 크림반도, 러시아의 영해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영국이 구축함을 여기서 이동을 시켜보겠다. 근데 공해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러시아 영해를 침범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걸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예측을 해본 거죠. 그래서 문서에는 뭐 별일 없을 거다, 뭐 이런 견해부터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들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기밀문서가 유출된 것도 이상하죠. 근데 영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더 수상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영국 국방부가 그게 우리 기밀문서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군 기밀문서가 유출됐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거든요. 야, 그거 우리 기밀문서 아니다. 우린 모르는 일이다. 아니면은 적어도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진짜 기밀문서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은 봐도 모르는 거고 영국 국방부만 부인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욕먹을 거 아니에요. 뭐 무능하다, 기밀을 어떻게 흘리고 다니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영국 국방부가 이걸 인정을 하니까 의회에서 엄청 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뭐 007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비아냥을 듣고 막 그렇습니다. 뭐 욕만 먹어요? 사실 이거는 국방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해당 실무자까지 죄다 징계 먹거나 해임되거나 뭐 이럴 만한 건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욕먹기 싫어서나 아니면 징계받기 싫어서라도 뭐 부인하는 게 일반적이죠. 게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문서가 국제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영국 군 기밀 문서에 러시아를 한번 떠보겠다, 한번 군사작전을 펴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국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부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이 공개가 되자마자, BBC가 보도하자마자 인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어떻게 봐야겠냐, 이거는 자작극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실 버스 정류장에서 그 서류가 발견된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실 그 서류를 들고 왜 밖으로 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그걸 가방 같은 데 넣어 갖고 다닌 것도 아니고 손에 그 문서만 따로 들고 다니다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 그 의자에 앉았겠죠. 그래서 이 서류를 옆에 놨겠죠. 서류를 놓고 그냥 버스를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겠죠. 근데 이 사람은 서류를 나중에도 찾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그냥 분실한 채로 있었고 길 가던 사람이 비에 다 맞아가지고 젖어서 쭈글쭈글해져 있는 그 문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BC에 보도했다. 이런 정황부터가 잘 납득이 안 가긴 하죠. 그래서 이거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는 영국이 왜 기밀문서를, 진짜 기밀문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기밀문서를 유출하는 노름을 벌였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국이 처음에 러시아와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 부인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부인했는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애초에 사건이 일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발단이 된 사건, 영국이 러시아 영해에 구축함을 보냈다가 러시아에게 쫓겨났다, 이 사실을 영국이 숨겼단 말이에요. 이걸 영국이 왜 숨겼는지부터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걸 왜 숨겼겠어요? 뭐 어려운 이유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쪽팔리겠죠.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러시아한테 위협을 당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쪽팔린 일이죠. 도망 나올 거면은 왜 들어갑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러시아가 여기는 자기네 영해다, 너네는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그러니까 나가라,
라고 해서 영국 구축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영국이 크림반도 그 해당 해역이 러시아의 영토라는 걸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이나 이런 거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땅이다.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강제로 빼앗았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 아니니까 나가라.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면은 야,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땅이야. 근데 러시아 너네가 왜 나가라 마라 하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뻐겨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국제 외교, 국제 정세 측면에서 영국군이 러시아의 경고를 받아서 도망간 거는 결국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땅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셈이 된 데다가 거기다가 영국은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게 되죠. 그래서 이 겁쟁이, 거짓말쟁이까지 된 겁니다. 또 온갖 군사 외교 실패와 수모와 창피를 다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까 머리를 짜냈겠죠. 뭐 영국의 아주 유능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야, 좋은 방법 없냐 하면서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낸 대책이 바로 이거다. 기밀문서 유출 자작극. 기밀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영해를 침범했을 때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알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함을 보내본 거고, 그랬더니 야, 러시아가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반응을 이끌어냈고 우리가 그걸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작전에 성공한 거다. 내가 겁이 나서 도망온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돌아온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닌데? 나 진 거 아닌데? 난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딱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영국이 정말 단순히 러시아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축함을 보내지 않았겠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구상에 따라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영국 구축함에 뜨뜻미진하게 대응하거나 대응하지 않거나 하면은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러시아가 우리랑 충돌을 빚기를 두려워하는구나, 몸을 사리는구나 하는 신호로 해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호의 기회죠. 이 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이어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브리즈 20일 훈련을 하기 위해서 32개국의 병력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걸 출격시키는 거죠. 흑해로 몰려가가지고 크림반도를 위협한다든가 포위해서 무력 시위를 벌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러시아가 겁을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군을 꼼짝 못하게 위협을 하고 압도를 해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든가 아니면 실제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반복한 다음에 뒤에 실제로 뭐 전쟁을 해본다든가 이런 걸 했겠죠. 이런 게 되면 미국의 승리인 겁니다. 이런 작전을 펴기 위해서 초반에 첫 단계로 영국 구축함을 보낸 겁니다. 미국한테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되찾아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단 못 찾아주면 그 후과가 너무 커요. 일단 우크라이나부터가 미국의 불만을 갖게 되겠죠. 야, 뭐야, 미국이 우리 지켜준다더니 못 지켜주네. 땅까지 뺏겼는데 안 지켜줘? 불만을 갖게 되겠죠.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을 어떻게 보고 대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마찰을 겪고 있는 대만을 봅시다. 대만은 중국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분리 독립을 이루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대만이 중국보다 힘이 세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막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믿고 이러겠냐 하면은 바로 미국 믿고 이러는 거죠. 근데 보세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빼앗겼는데도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야, 뭐야, 미국이 아무것도 못하네? 야, 그럼 잠깐 있어 봐봐. 우리가 중국이랑 싸우면 미국이 우리 지켜줄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 고민 끝에는 아, 미국이 아무래도 손절하고 우리 지켜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야, 차라리 중국에 이제부터라도 잘 보여서 지금 있는 기득권이라도 자기 안전이라도 보호받는 게 상책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대만이 하루아침에 중국에 넘어가게 되겠죠. 한국도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지지율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평화도 있지만 남북 경제 협력을 하면은 뭐 사실 남북 관계도 좋아지만 한반도 번영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지지율도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좋은 남북 경협을 미국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철도 도로 연결도 안 하고 개성공단도 안 하고. 그리고 뭡니까? 미국이 하자고 하니까 한미연합훈련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됐잖아요. 대북전단도 뭐 막지 못해가지고 개성연락사무소도 폭파되고. 지금 그래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게 적대정책 하지 마라, 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미국한테도 뭐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한테도 계속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하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믿고 이러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하면은 미국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지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크림반도에서 손을 쓰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한국도 야 계속 미국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나? 차라리 미국 말 안 듣고 남북 경협하는 게 안전하고 이익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를 꼭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이 다른 동맹국한테 야, 내 말 믿고 날 따라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크림반도 사건이 뭐 다른 동북아에서의 분쟁보다 미국에게 유리한 점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은 동북아에는 뭐 중국도 있고 북한도 완전히 인접해 있고 하지만은 흑해, 크림반도 이쪽에는 유럽 국가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러시아를 도와줄 만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미국이 한판 해보기에 유리한 환경인 거죠. 그래서 첫 단계로 영국 구축함을 보내본 거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구상이 하나하나 파탄 났어요. 먼저 러시아가 쫄지 않았죠. 도와줄 나라도 하나도 없고 잘못하면 1대 32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강경 대응한 거예요. 영국 구축함에 포탄 떨어뜨리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러시아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줄 알았는데 북한과 중국이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먼저 북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원회의에서 대결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당의 노선을 정하는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 대결을 하면 맞서겠다. 그에 맞설 준비를 철저히 해놔라. 이 말은 즉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우리는 맞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유리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뒤따라가면서 하기 전에 주동적으로 마련하겠다. 이건 뭡니까? 미국이 연합훈련을 해? 정세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미국이 연합훈련 하기 전에 애초에 북한이 미리 군사행동을 해서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좌절시켜버릴 수도 있죠. 사전에 좌절시키기 위해서 선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북한의 말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북한이 조만간 뭐가 됐든 어떤 걸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성김을 보내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해본 거예요. 근데 북한이 안 받았죠. 게다가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가서 중국 국민 앞에서 공식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나라가 중국을 괴롭히겠다고 망상을 하면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괴롭히면도 아니고 괴롭혀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를 깨버리겠다. 미국한테 한 말이죠. 상당히 강한 발언 아닙니까? 거친 발언인데 그래서 기자들이 미 국무부에게 야, 이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미 국무부 대변인이 대답을 못했어요. 이러니까 미국은 러시아랑 상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북한과 중국까지 날리니까 이건 도저히 러시아에 싸움을 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미국의 작전이 파탄이 났고 러시아는 뭐 북한과 중국에 큰 도움을 받은 셈이죠. 그래서 이 미국과 이 서방 국가들이 패배를 했다. 이 패배를 어떻게든 가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이 기밀문서 유출 노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진 게 아니다. 러시아의 반응을 본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었다. 자, 이제는 국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는 크림반도를 갖고 공방을 벌이지만은 한반도에서는 CVID가 있습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비핵화, 핵폐기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미국의 북핵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가 CVID라는 말을 꺼내질 못하고 있어요. 지난 4월에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CVID 내용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CVID는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스스로 폐기한 건 아니에요. 미 의회에서도 CVID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결의안을 냈고 올해 초에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뭐 일본이랑 한국에 전화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CVID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왜 미국이 이제 와서는 대북 정책에서도 CVID를 빼고 그랬냐 하면 간단하죠. 북한이 이 CVID란 말에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CVID를 추진을 하고 싶고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마치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빼앗겼듯 북한의 CVID를 빼앗긴 셈이다. 이런 상황이 동북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본을 먼저 보자면 일본은 가장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자고 주장하는 나라예요. 사진이 딱 우리나라도 열받는 사진이지만은 이 사진 보세요. 전범기를 딱 걸어놓고 일단 그 옆에 한반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한반도를 재침략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전범 국가였던 일본이 지금도 정신 차리고 반성한 게 아니라 다시 전쟁을 침략 야욕을 가진 나라다. 이런 나라다 보니까 미일 정상회담 할 때도 뭐 미국한테 CVID 해야 된다 이렇게 바이든한테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정작 미국이 이걸 받지 못하는 거죠.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CVID를 받지 않고 빼버렸단 말이에요. 일본의 요구를 안 들어준 거죠. 이건 뭐냐? 미국이 일본이 하자는 걸 받아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위상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 거의 왕따 비슷한 게 됐죠. 그리고 미국의 태도는 한국의 보수 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 29일에 윤석열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도리도리만 기억에 남고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욕만 있고 아무 정책도 없었어요.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라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닌데 대체 어떤 정책을 낼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근데 무슨 자유, 뭐 공정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는데 다른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재명 지사도 공정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공정을 내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 윤석열 당신은 뭘로 공정을 실현하겠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답 안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출마 선언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거죠. 민주당과 비교를 해봐도 그래요. 추미애 예비 후보는 이런 정책을 내세웠어요. 평화체제와 통일을 준비하겠다. 그걸 실현하겠다. 그리고 뭐 부동산 불로소를 해결해야 되고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 뭐 이런 거죠.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하고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촛불 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 민주당 다 와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하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출마 선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강력한 경제 부흥정책을 시작하겠다.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수립, 북방경제 활성화,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하겠다.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균형 외교를 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냈다고요. 대선 출마, 정치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전망과 구상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실현할 건지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을 내세우고 그런 정책이 국민들 속에서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 되고 이런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막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약탈한다 뭐 이런 자극적인 말만 하고 정책은 없었어요. 이게 태극기 부대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대체 왜 다른 후보랑 이런 차이를 보이냐? 윤석열은 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걸 좀 살펴보자면은 원래 적폐 세력들이 장기, 적폐 세력들의 주요 정책 이런 건 뭐였습니까?
반공, 반북이거든요. 반공, 반북을 가지고 권력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보면은 윤석열은 지금 원래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은 북핵 폐기해야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CVID를 해야 된다. 내가 그걸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한미동맹 강화해서 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봐라.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나를 뽑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평상시라면 했겠죠. 북한이 만약 1990년대 고난의 행군 할 때처럼 막 힘든 상황이고 미국이 북한에 막 공격을 펴붓고 있는 중이었으면은 윤석열이 10중 8구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왜냐? 미국이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북핵 폐기를 하겠다고 CVID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못하는 거를 대한민국의 친미 추종 세력이 무슨 수로 이루겠습니까? 오히려 북핵 폐기하자고 막 날뛰면은 미국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물론 윤석열이 개인 비리 문제도 있고 사실 정치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말도 못하더만요. 윤석열이 뭐 적폐들이 시키는 대로 칼춤 추던 적폐 검사 아닙니까? 검사가 검찰 권력 없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개인 비리든 어떤 뭐 무능이든 이런 거를 반공, 반북 논리로 다 깔아뭉개고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덮어버리고. 야, 지금 그런 게 문제냐. 민주진보 세력이 종북 좌파다, 빨갱이다. 이 빨갱이들한테 정권 내줄 수 없다. 이러면서 막 압살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권 차지해 온 게 적폐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이 근본적인 한계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과외받고 뭐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과외받아서 뭐 자유가 중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미국 말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는 게 친미 추종 세력들인데 그 미국이 빌빌대니까 이 적폐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팀은 아무리 위로 공을 차도 밑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니까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위에 있는 팀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보수 세력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왜냐? 미국이 승승장구하던 때니까. 그럴 때는 친미, 미국이랑 편먹고 북한을 이기겠다. 이런 세력들이 승승장구하죠.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은 야, 넌 어떻게 북한이랑 잘 지내자는 이야기를 하냐? 너 친북이냐? 나는 미국이랑 같이 북한이랑 싸울 건데? 이 논리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이 말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맞섰다가 옥고를 치르고 죽을 뻔하고 이랬던 게 김대중 대통령인 거예요. 김구 막 이런 분들이 그랬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운동장이 반대로 기울어졌다. 미국의 위세가 떨어지고 북중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에 밀린 영국이 기밀 문서를 유출하는 자작극을 벌리는 짓까지 해야 하고 윤석열이나 이런 보수 세력들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자기 정책 하나 말하지 못하면서 헤매고 있다. 이게 미국의 몰락과 연관이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